오늘 한국의 증시가 31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주말을 넘기면서 지난주 있었던 미국의 금리 동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오죽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았으면 동결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미국이 이 세계 경제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차라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나았을 거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요, 미국이 차라리 인상을 시켜버리는 것이 한국이나 신흥국 경제에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다, 명확하게 어떤 지침이라도 주는 거였는데요, 동결을 하면서 10월달에 할 수 있다, 12월달에 또 올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세계 경제를 더 멍을 지금 들이고 있는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나온 것은, 얼마 전에 한국의 국제 신용평가가 상승을 했다, 좋은 이야기였고 오래간만에 반가운 이야기였는데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건데, 오늘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5년 성장률이 2.2%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3% 성장은 할 것이다, 3.1%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2.9%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2% 초반대에 성장을 한다.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성장률이고, 이제는 한국이 이 잠재 성장률이 실제로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이 최대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성장 가능한 범주가 2%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 후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지금 프랑스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유럽에는 난민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이 난민이 지금 수백만에 이르는 난민이 앞으로 유럽에 들어갈 건데, 이것이 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중국의 변수요, 조용해진 것 같지요. 조용해진 게 아니라 저러다가 몇 번 벼락이 터질 겁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다들 신중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나쁜 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31포인트가 넘게 빠진 겁니다. 자, 결국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어렵게 만들 거다. 중국에 의한 걸린 궁핍화, 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못 살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우리가 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국의 금리 동결이 경제에 우호적인 게 아니라 더욱더 비관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으로 만성병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 단신 기사 조금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세값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건데요, 이제 이 수도권 전세값이 지금 1억을 올려달라, 한 번 올리는데 2년 만에 올리는데 1억을 올려달라는 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는 뉴스테이라고 기업에 의한 임대주택, 즉 민간 건설 대기업들이 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파는 부분이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과연 정부의 줄어드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충하면서 현재 전세난이나 월세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건설, 부동산 분야를 민간에 맡겨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래된 제가 부동산 문제를 지켜본 입장입니다. 자, 전세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요, 남은 전세는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 없어지는 전세는 대부분 다 월세로 전환될 겁니다. 자, 전세와 월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집을 사기가 벅차서
전세나 월세를 사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주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요. 자, 지금 한국에 중국에 의한 차이나 리스크가 작용하는 속에서 수출이 잘 안 되고 당장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출 대신 내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비가 많이 되면서 국내에서 그것이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떨어진 수출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건데요. 전세가 올라가고 희귀해지면서 주거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은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주거 비용이 그 속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그럼 소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끼고 아껴가지고 월세 비용 대야 되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더욱 위축되면서 나머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제를 그렇게 잘 아는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와 월세난에 대해서 왜 강 건너 불 보듯이 팔짱을 끼고요. 민간 기업에 의한 임대주택을 마치 대안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월세도 있고 7, 8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그런 민간 전세 보증금이 따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은 또 있어요. 기존 전세보다는 좀 싸지만 그러면서 월세를 그렇게 많이 내는 그런 것이 과연 한국의 주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건가? 저는 오늘날 한국의 주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평당 3천만 원씩, 2천 몇백만 원씩 분양하는, 지금도 그렇게 분양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들의 생산 원가가 과연 얼마인지 건설업자들 잘 알 거 아닙니까? 자, 보금자리 주택 한다고 해가지고요. 보금자리 주택이 대안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기업들 끌어들이는 순간에 보금자리 주택이 주거 문제에 대안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했고 거기에 끼어든 기업들만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의 해결은요, 공적인 마인드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 이게 지금 전월세난을 방치했을 때 자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정치 표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은 왜 그걸 모릅니까? 내가 당장 사는 것이 불안정해져 보세요. 보수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집권 여당에다가 심판하려고 될 겁니다. 이 대안이요, 심각하게 고민 좀 하세요, 제가. 박사 중에요, 대한민국에 박사 따려고 그러면 대학 4년, 대학원 2년, 박사도 2년 만에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 가서 박사 따려면 연 1억은 줘야 될 겁니다. 자, 이 박사 따는 게 정말 힘든 건데요. 이 박사 딴 사람이 박사와 즉 백수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100명 중에 3명이 박사들이 백수라는 겁니다. 집에서 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업한 박사 중에서도 정규직은 64%밖에 안 되고요. 취업한 박사 중에서 4천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50%쯤 됩니다. 자, 박사 자격증이 아무런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박사를 왜 따야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 박사라는 것이 결국은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자격증을 땄는데 그 자격증은 먹고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이다. 자, 박사 제도를 없애버리든지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박사를 소수만 학위를 주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식이 천재가 아니면 미국 유학 보내지 마십시오. 미국 유학 가서 박사 따와도요, 한국에 와서 비정규직이 되거나 백수가 될 가능성이 절반이 넘습니다. 4천만 원 이하 월급 받으려고 미국까지 보내서 박사 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 구직을 하는 청년 800명을 대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신분 상승이나 계층 이동이 가능하겠느냐 물었더니만 81%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즉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거의 없어진 사회가 됐다. 결국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부모의 빽과 할아버지의 재산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젊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고위직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 내나 비슷한 사람들을 꼽아주고 좋은 자리에 넣어주는 것, 그리고 군대는 또 빼주는 것.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험한 일은 안 하고 좋은데 자식 꼽아주는 게 지금 유행으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 청년 세대의 폭행, 우울증,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이 청년 실업의 그늘의 모습으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도요, 일찍이 청년 실업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청년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20대, 30대의 가장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자살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오랫동안 정신병리적인 상태를 겪다가 자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명 중에 9명 구직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미칠 것 같다고 취직될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만성피로, 우울증, 소화불량,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는 겁니다. 요즘 공황장애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대요. 사람 많은 데 가게 되면 막 두려움을 느끼면서 식은땀이 나고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연 5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직자 중에 17%만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세상이 보편화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겨냥해서 어쨌든 정치인이나 권력을 집행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비판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조선일보에서 헬조선 문제를 다뤘더니만요. 자,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사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그림을요, 누군가는 그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 어디선가는, 정부 기관의 어디선가는, 정치인 어디선가는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밥만 먹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래서 정책 대안을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에게 계속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하고, 전 다른 거 다 떠났어요. 20,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부분으로만큼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냐, 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느냐고 적어도 수백 명은 이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대안을 내는 데가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정치권이나 정부 어디에서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저는 사실 이거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대로는 답이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 답이 없는 부분을 젊은 세대들 보고 너네들은 고생을 덜 해서 그렇다. 우리 때도 다 어려웠지만 그걸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네들은 쉽게 좌절하고 남한테 그런 어떤 이 핑계만 전가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자, 그것도 몇 개는 빠져나올 구멍을 마련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답이 있는 거죠. 출구가 없는 사람들한테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거해 놓고 노력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이걸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까? 근데요, 뭐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드는 당이 있을 때요, 지난 2012년 총선에 참가했는데 뭐 7만 표가 얻고 끝났답니다. 당원이 8,000명이었는데요. 지역에도 뭐 3명이가 출마하고 비례대표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청년층에게도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합니다. 제가 선동하는 건 아니에요. 좌우 이념을 떠나가지고 현재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요, 누가 기성세대나 먹고 살만한 사람이 관심 안 가집니다. 고물대로 고마가지고 나중에 터져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조직화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단지 우리의 노력 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청년층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보세요. 고시원 바위에 칸막이 되듯이 전부 그냥, 우리 때는 서로 올려서 술이라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교제나 이런 부분을 다 끊고 전부 각자 개별 플레이로서 어쨌든 내만 취직의 어려운 고비를 통과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애초부터 가능한 사람은 소수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저는 정치인과 국가와 청년 스스로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게 우리 사회의 폭탄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파퓰리즘적으로 선동에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런 어떤 폭탄으로 터지게 될 겁니다. 자원 외교한다면서 뭐 주요 자원 공기업들이 한 20조 날렸다는데요. 그런데 그런 해외 주재원들, 뭐 특히 광물고사 주재원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골프 유흥비로 25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청이 자원 외교 하자면서 택도 아닌 일을 벌려가지고 수십조를 날리니까 그걸 집행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본 게 뭐겠습니까? 눈에 보는 게 도둑질 하는 것만 보면요, 나도 도둑질 해먹자. 뭐 다 해먹는데. 그래서 이코노미 안 타고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요. 해외 주재원들이 골프 치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날린 돈이 그 25억이 넘는다. 딴 데도 아닙니다. 볼리비아 광업 사업에 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참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펑크낸 게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위에서 해먹으니까 밑에는 저렇게 해먹는데 우리는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있냐, 우리는 비용이나 흥청망청 써먹자고 아래 위로 돈판을 벌인 겁니다. 맨날 가서 골프 치고 술 먹고, 애초에 이런 거짓말이었죠. 뭐 볼리비아에서 돈 대가지고 뭐 얻었습니까? 하는 사업이 거짓말이니까요. 거기 가서 일하는 놈은 매일 술 처먹고 골프 친 겁니다. 참말로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도요, 자원외교 비리 제대로 적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밭집 쭉 정치권에 보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밭집 비리가 터집니다. 몇 년 전에도 유명한 법조 브로커가 한밭집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사람 다쳤죠. 한밭집이 뭡니까? 대형 아파트나 건설 현장이 벌어지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반미기는 임시 가설 식당이죠. 그런데 이 한밭집이 뭐 인부들이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 되니까 돈이 된다고 장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에서 하고 이 한밭집 수의 계약을 따내려면 수억 원 뒷돈이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고위직 건 없으면 한밭집에 그 사업을 해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요, 공사장에 밥집 하나 차리는데도 고위직 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수억 원을 주고 공사장에 밥집을 차린 사람은 밥을 해주고 남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밥에 들어가는 원가를 수억 원 이상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건설회사가 원래 밥값이 그만큼 안 되는데 계산할 때 밥값을 굉장히 높게 계산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값이요, 평당 2, 3천만 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갖 비리, 거기에는 아마 비리 종류가 한 30종 세트 정도는 될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한밭집 비리입니다. 한밭집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파트 지으려면 철거 비리, 그 다음에 그것은 뭡니까? 아파트 재개발 조합 비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아파트 값이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 뜯어먹은 놈을요, 줄을 세우면요, 각계각층에 깡패부터 시작해서 공무원까지 수도 없을 겁니다. 정치인 포함해서요.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국회의원한테 고문비로 몇 년간 200만 원씩 줬다고. 뭐 하는 게 뭐 있냐니까. 딴 게 아니라 괴롭히지 말라고 줬다. 그것도 아파트 평당 얼마 아파트 분양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 아파트 하나 짓는데요, 진짜 골고루 뜯어먹고 삽니다.